고리키, 작가 고리키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도서가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 적어드렸을 텐데, 임원영의 유럽문학기행 거기에 고리키 편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냥 강의를 쭉 듣기만 하시는데 필요하신 분들 요 화면을 사진으로 하나 찍어 두세요. 이건 거기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책에도 이 6가지를 참고한 겁니다. 1번은 정판용은 연변에 있는 분이에요. 연변대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변에서는 뭐 중국 쪽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고리키를 연구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정판용 따라가는 고리키 연구가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그냥 뭐 러시아어도 잘하고 그런 문학 평론가이기 때문에 민중음악 고리키라는 우리나라에 1989년에 우리말로 나와 있는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가입니다. 작가가 소설 고리키, 소설이지만 사실 그냥 자전 고리키입니다. 자전. 거의 생애 그대로 옮겨 쓴 거고, 이강은은 지금 경북대 노문과 교수인데 고리키에 관한 한 국내 학자 중에서는 제1인자가 이강은 경북대 노문과 교수 고리키. 혁명의 문학, 문학의 혁명 막심 고리키. 이 세 가지는 고리키의 전기에 관한 거고, 연구 논문을 다 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평전, 독일의 로로로 출판사 세계 전기 문학, 그걸 한글사에서 번역한 건데, 한글 로로로 24권에 구리핑겔이 쓴 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는 고리키라는 전기. 요까지 다 전기입니다. 그 다음 5, 6, 7번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권한다면 최소한 5번 정도는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이제 고리키 자전소설 3부작이거든요.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는 이제 소년 시절, 나의 대학은 청년 시절, 이래 해당되는데, 이 세 권은 세계, 이게 보통 우리가 유년 시절, 소년 시절, 뭐 청년 시절, 토스토이는 그렇게 나눴죠. 괴테는 빌헤름 마이스터, 수업 시대, 뭐 도제 시대, 뭐 그런 식으로 나눴죠. 편력 시대, 그런 세계로 나눴죠. 그런 식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성장 소설 하면은 3대 작가, 괴테, 토스토이, 고레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성장 과정을 3권의 소설로 남겼어요.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독일 문학 할 때 괴테 것도 봤고, 지지난 우리 러시아 문학 할 때 토스토이에서도 3부작을 거의 다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명 자전소설 3부작을 보는데, 내가 볼 땐 고리키가 제일 나아요. 제일 그야말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많고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괴테, 토스토이 그게 뭐 제일인 줄 알면 안 되고, 반드시 어린 시절에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2018년에 나온 동전입니다. 실버 코인 2루블짜리. 이 초상 가만히 보십시오. 참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건 이제 로맹 로랑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고리키 살아있을 때 러시아에 가서 만났어요. 딱 만나고 돌아간 뒤에 고리키에 대해서 쓴 글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이때는 고리키도 영감이거든. 로맹 로랑도 영감이고. 영감인데, 로맹 로랑이 볼 때 고리키는 내는 모습이, 고리키의 지친 듯한 미소는 그 늙은 아나키스트가 죽지 않았음을 내게 말해준다. 그는 여전히 방랑자의 삶을 그리워한다. 늙을수록 역시 방랑을 그리워한다. 그는 여린 사람이다. 늙은 곰 같은 외모에, 곰 같죠? 늙은 곰 같죠? 과격하게 펄펄 뛰는 성리지만 본바탕은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그는 선량하고 다정하면 솔직한 사람이다. 참 좋은 영감이라는 표현이죠. 자, 생애로 돌아갑니다. 1898년 3월 음력 16일, 세 달력으로는 28일, 볼가강 중류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금 우리가 러시아 문학기행 초기할 때 그 지리 쭉 살펴볼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이게 이 도시 이름이 1932년부터 90년까지는 고래키 시로 불렀어요. 아니, 고래키가 하도 유명하니까 도시 이름 자체를 고래키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90년 들어서 다시 니즈니 노브고로드 옛날 지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본명은 아렉세이 막시모비치 베시코프. 무슨 말인지 알죠? 베시코프 집안의 막심의 아들 아렉세이, 그런 뜻입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고 2018년에 재작년에 월드컵 할 때 이 도시에서도 몇 게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또 봅시다. 러시아 게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봅시다. 러시아의 어머니 강, 볼가강, 이 볼가강이죠. 볼가강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 여기서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볼가강이 유럽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이렇게 쭉 볼가강이 흘러오거든. 여기 니즈니 노브고로드입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오카강하고 만나요. 오카강. 오카강은 뭐냐? 모스크바를 흐르는 강이 오카강입니다. 노브고로드에서 이쪽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스크바를 가게 돼요. 나룻배로 가면. 이게 오카강입니다. 합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 아, 모스크바에서 흐르는 강하고 합치는 도시. 그러니까 강이 얼마나 넓겠어요. 넓고 크고 깊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카잔. 오늘 카잔 또 다 얘기합니다. 또 내려오면 울야노프스크. 울야노프스크는 레닌의 고향입니다. 레닌의 고향. 사마라, 사라토프, 볼고그라드, 아스트라한 딱 들어갑니다. 무슨 바다? 카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이 뭐라 그랬어요? 동강이라 그랬죠? 동강입니다. 동강은 여기서 태어나서 쭉 흘러서 이리 흘러갑니다. 무슨 바다? 아조프해. 그러니까 옆에 약간 보이는 이게 있죠. 아조프해 옆에 여기 보이는 이 바다입니다. 이게 흑해는 무슨 강? 드네프르강. 우크라이나에서 드네프르강. 이게 러시아의 3대 강이다. 자, 노브고로드 여기입니다. 위치가. 노브고로드.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가면 가보십시오. 참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보고 싶을 거예요. 노브고로드 옛날 도시들. 이거 좀 옛날 거고 19세기입니다. 19세기 포스트 엽서에 나오는 사진이고 이거 현대 니즈니 노브고로드 1913년에 지은 건물 현재의 풍경입니다. 교회, 네프스키 성당, 민인 기념물, 민인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민인입니다. 쿠지마 민인, appeal to the people of 니즈니 노브고로드.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뭐를? to rise, 일어나라. 볼런티어, 볼런티어 아미, 지원병으로 나서라. 고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민들에게 지원병으로 나서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뭐 때문에? against Poles, 폴란드에 반대해서. 이게 이제 시민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게 전에 우리가 래핑 그림할 때 바로 구민이 앞이라는 그림 하나 본 거 기억나요? 했어요. 바로 그 그림이거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반 더 터리블이 뭡니까? 이반 뇌제 하도 소리 우르렁 걸 질러가지고 이게 자기 아들 때려 죽였죠. 그 죽인 아들 이름이 드미트리 황자거든. 그게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지가 막대로 때려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러시아가 한때 그 아들 없이 죽은 왕 때문에 후계자가 없을 때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러울 때 가짜 드미트리가 살아났다. 내가 바로 그 맞아 죽은 드미트리다 하고 가짜 황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가짜 황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했다 쫓겨나고, 두 번째 또 쫓겨나고, 세 번째. 세 번이나 가짜 드미트리를 사칭해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되게 폴란드가, 폴스, 폴란드 앞잡이였어요. 이것들이. 폴란드 가서 지원받아가지고, 폴란드 군들이 후원해줘서 왕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뒤에는 폴란드를 위해서 막 러시아 재산 빼돌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알고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시민군이 형성돼서 쫓아냅니다.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가장 열심히 열렬하게 그 반대하고 일어난 도시가 바로 니지니 노브고로드였다. 그 뜻이 볼가강 합류제입니다. 이쪽이 볼가강, 원래 내려오던 볼가강이고, 이게 오가강입니다. 오가강. 이리 쭉 따라가면 모스크바가 돼요. 이 두 개 합치거든. 엄청 넓습니다. 경치가 참 절경입니다. 절경. 니지니 노브고로드, 고리키 동상, 니지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겁니다. 야경. 이게 우리가 그때 니지니 노브고로드 갔을 때 호텔을 참 잘 잡았어요. 높은 언덕에 잡아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장관입니다. 그렇게 잡은 호텔이 이제 이쪽 이 뒤로 있고 등 뒤로 이게 볼가강이고,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가 오카강. 여기는 이제 합류된 볼가강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호텔이 있던 자리예요. 이 그냥 누군지 뒷모습 보고 잘 모르지만 이 푸른 옷 입은 게 납니다. 난 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맨날 푸른 옷 입으면 이건 납니다. 이게 이제 니지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크렘린이 웬만한 도시엔 다 있다 그랬죠. 모스크바만 있는 게 아니고 크렘린 성. 옛날에는 모스크바 도시 만들면은 크렘린 성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이게 이제 지금 멀리 보이는 거. 그 호텔 조금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때 갔을 때 우리 쌍무지개가 떴는데, 나는 평생 쌍무지개 이렇게 아름답게 큰 건 처음 봤는데, 카메라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쌍무지개는 놓치고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고르키 박물관 중에 하나. 이 고르키가 못 살아가지고 이 니지니 노브고로드에 여러 번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간 집 간 중에 그래도 간판이라도 붙어 있는 거. 이사간 집에 다 간판 없어요.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 조상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볼가강 항운회사 목수, 배 수리하고 만들고, 막심 사마지에비치 베시코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1871년에 죽어요. 그리고 고르키 어렸을 때 죽는 거죠. 고르키가 68년에 태어났으니까 3살 만에 죽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영색 공장주 딸 바르바라 바시리니예프나 가시리나. 어머니도 일찍 죽어요. 남편 죽고 8년 뒤에 죽거든요. 그리고 고르키는 혼자 되죠.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큽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떤 딸이냐 하면 고귀한 부잣집 딸입니다. 염색업자 조합장 외할아버지가 바실예비치 가샤린이 외딸입니다. 외동딸, 무남동녀. 무남동녀는 아닙니다. 남자 형제는 많고 딸은 하나예요. 이 형제들이 아들들은 전부 인간 망난이고, 이 딸도 약간은 좀 인간 망난이에요. 그러나 부잣집 딸이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자기 귀한 딸을 부잣집 장사한 집에 시집 보내려고 잘 길러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반해가지고 둘이 몰래 그냥 집 뒤에 나가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아버립니다. 친형하고 한동안 그래서 원수가 돼요. 새아이 어려서 죽은 후 그렇게 태어나서 생후 일주일 만에 영세를 받고, 세례명은 아렉시스, 그래서 아렉시스 그런 겁니다. 새아이는 고르키보다 큰 애입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셋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고르키가 태어난 거예요. 그 고르키가 제일 큰 애가 된 거죠. (71년이니까) 43살이죠.
아버지가 선착장 68년에 태어났으니까 고리키가 아버지가 선창장이 되어가지고 볼가가 하래 아스트란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아스트란은 카스피에 바로 제일 그 가까이입니다.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 선창장가만 이게 상당히 출세했어요. 목공 그 배 만드는 목공이었다가 승진해서 거기 가서 거기서 살아요.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코로나 죽어버려요. 그럼 코로나 죽으면은 그때는 얼른 장사 지내야 됩니다. 경찰들이 와서 감수해가지고 얼른 태워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묻어버려요. 그러고는 졸지에 객지에서 남편이 죽으니까 어머니는 애 데리고 그대로 그냥 배 타고 자기 친정으로 갑니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친정은 잘 사니까. 그 배 타고 또 오는 겁니다. 배 타고 오다가 어머니가 배 안에서 동생을 낳아요. 낳아가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똘똘똘 그냥 말아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배 선반에 올려놨다가 미개하죠. 그때는 다른 별 할 장치가 없어요.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얹어놨다가 사라토프에 가서 배가 정박했을 때 잠깐 나가가지고 그냥 묵고 와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냥 아버지 잃고 동생 하나 잃고 어머니하고 고렇게 둘만 이제 고향 니진에도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자전소설, 이게 어린 시절입니다. 여기에 너무 자세히 많이 잘 들어가는데 이게 쓴 거는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카프리 섬에 이태리 카프리 섬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 소설을 썼거든요. 이 어린 시절에 나오는 외할머니가 러시아적인 어머니상, 이 외할머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아마 눈물 날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하고 똑같아요. 사실 모든 어머니는 세계 공통이거든요. 모든 어머니는 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천사도 되고 늑대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도둑놈도 될 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게 어머니야. 이 외할머니. 대단히 좋은 여자입니다. 이 장면이, 첫 장면이 뭐냐면은 아스트란에 아버지가 승진에 갔죠. 가서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것도 콜레라니까 시체를 함부로 다루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둑해진 좁은 방의 창문 옆 바로 위에 희고 희상하게 생긴 긴 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 맨발을 발가락은 기이하게 벌어져 있었고 가슴 위에 조용히 얹혀진 손가락들은 뒤틀려 있었다. 아버지의 쾌활하던 두 눈은 검고 동그란 구리 동전들로 빈없이 봉해져 있었고 예, 딱 하면 옛날 그리스처럼 여기다 동전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눈에다가 저승갈 때 노자로 쓰라고 상행이던 아버지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검게 변해 코레라니까. 흉하게 드러난 이빨은 나를 무섭게 했다. 그럼 스번지도 몰라요. 3살짜리, 44살짜리가. 순경 잎의 아래 공동묘지에 매장합니다. 왜? 환장이. 외할머니가 이제 죽었다 왔어. 와가지고 보니까 외손자라는 자식이 애비 이런 자식이 울지도 않거든. 근데 야 이놈아 너는 울지도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고리키입니다. 나는 이따금 울곤 했는데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욕감 때문이었다. 막 아버지 죽었다. 내 아버지 죽었지 하고 막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무덤 이제 묻으려고 파가지고 이제 시신을 무덤 안에 앉혀였거든. 끝났는데 거기 개구리들이 뛰어드는 거야. 근데 그 묻는 인부들이 그냥 막 묻어버려. 개구리 뛰니까 높아서 못 뛰어 올라가. 내려가지면 못 올라온단 말이야. 무덤에서. 그대로 묻어버려. 그러니까 고리키가 말합니다. 외할머니한테 개구리들이 기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아니 기어 나지 못할 거다. 주여 저들을 도우소서. 그렇게 끌어 묻어버릴 거예요. 그걸 고리키는 계속 죽은 아버지 때문에 울지는 않고 그 개구리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해요. 어린애답죠. 며칠 뒤 이진이 노브로드가 출발한 배를 탔거든. 갓 태어난 남동생이 죽어서 작은 창문에 담아서 나왔다고 살톱에서 묻었죠. 나는 선원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아버지 물 때 개구리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개구리를 하면서 막 참 그 개구리 불쌍하다 하고 얘가 이제 울먹울먹 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선원들이 개구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도 돼. 그까지 돼져버리라지.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면. 엄마는 슬픔으로 몫이 상심해 있어. 애한테. 그래도 지는 뭐, 어머니 슬퍼하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 개구리. 참, 이 장면 난 멋지게 봤거든요. 동심이라는 게.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별로 사랑도 못 받고, 어? 그냥 뭐, 3살, 4살 고무렵에 어느 날 보니 죽었다 걔 보니까 막 얼굴은 검게 탁 타 있고 코레라로 이빨도 막 이렇게 있는 게 여기다 동전, 눈에다 동전 딱 얹어놓고 그냥 뭐 겁나고 싫고 이런 거야, 그냥. 그 외갓집에 왔는데 외할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인간미 없고 성질 더러운 수전노 같은 영감. 외할머니는 아주 인자해요. 이래서 고리키 많은 문학적 그 성향을 키우는 외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라 그랬죠. 외할머니 이야기가 시에 도취했고 민간 구전문학의 시가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내방 가사처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리듬을 넣어가 읽는단 말이에요. 할머니 옛날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고르키 그 외할머니 이야기 심취한 거예요. 전사님이 뭐냐 다 그 고르키가 어르신이가 보냈던 집. 이것도 그 집 하나. 이 여러 집이거든요. 고르키 동상. 어머니는 어떠냐? 이 완전히 모서리 여자예요. 외갓집에서 시집 갈 때 반대했거든, 분명히. 왜?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동딸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좋은 데 부잣집 시집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 애비 애미도 없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 객지거든요. 아버지 얘기 나중에 나와요. 객지에 와서 그냥 배 만드는 최하빨이 노동자, 몸뚱이 하나도 안 남기고 집도 없는 그 총각한테 붙어가지고 올라면 그냥 시집 가겠다 하니까 재산 분배 안 해줘버려요. 어머니 몫은 안 줘버려. 외할아버지가 해오다가 어머니 등장하니까 그럼 어머니 이제 시집 가서 살다가 멀리 객지 갔다가 혼자 내가 애만 당랑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외갓집 좋아하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싫어하죠. 그런데다가 외삼촌들이 오빠들이 있거든. 재산 분배 때문에 막 지들끼리 맨날 싸워. 왜? 아버지가 부자인데 다 그 재산 많이 찾아. 나는 물감 장난하다가 뭘 하려는 아버지, 외할아버지 붉은 턱심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렇게 성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독해요. 외할아버지가 뭐가 없어 지한테 나쁘면 그냥 막 덤벼. 그 때문에 호적에 몇 사정을 통해 몇일을 알았어.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나를 달래며 자신이 살아온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내 화가 풀렸으나 여전히 적대감. 외할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원수 적대감 있고 외할머니는 자기에게 어머니 플러스 할머니 플러스 뭐 외할머니 플러스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성의 상징으로서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과로 자랐어요. 외할머니가 과로 자라면서 마귀 저주받은 영혼도 이런 애들이 왜 맨날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앉아가지고 불우한 애들이 집 불나서 타버리자 봄에 봄이 되어 분가하였어요. 외삼촌 하나는 읍내에 남았고 하나는 강 건너로 외할아버지는 다른 어떤 거리로 다 헤어집니다. 외갓집이 불나가지고 외갓집은 왜 부자냐? 염색 공장 했다 그랬죠. 그 나중에 망해요. 왜 망하냐면은 염색 공장이 이게 자동화됩니다. 기계화돼 버려요. 공장화돼 버려요. 이거는 이제 재래식 이걸 해가지고 하는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장이 외할아버지거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상당한 그 지역의 유력자죠. 유력자. 한 그 상인들의 그 대장 연합회 회장이니까.
근데 이게 기계화 되면서 그 연쇄 공장, 연쇄업 자체가 허물어져 버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그 조합 자체가 그러면 존립이 없어져. 그 완전히 그냥 그런데다가 외할아버지는 낭비병이 많거든. 그런데다가 외삼촌들이 맨날 이어와서 다 뜯어가요. 그런 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큰 외삼촌은 자주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림대로 부수면 안 돼. 돈 내놓으라. 외할머니가 경찰에 고발하자고 해도 외할아버지는 창피스럽다. 애비가 어찌 자신 경찰에 넘기느냐. 이런 걸 이제 얘가 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독실한 신자지만 외할아버지하고 신앙이 틀려요. 하나님이 틀려요. 기도, 외할아버지는 보통 신앙, 그냥 보통 성당에서 믿는 신앙인데, 그런데도 이교적이야. 이교도적인 요소가 많아. 외할머니는 기도문조차도 틀리는, 그냥 오히려 성당보다는 이교도에 더 가까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크면은 성당 갈 여가도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쪽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그냥 그 점쟁이 할머니도 믿고 굿당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 이런 식이야. 이 외할머니 신앙. 그냥 복준다 하면 뭐든 다 믿는 범위 문제가. 이런 신앙을 이제 고려기는 다 익힌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내 영혼의 중요한 양식이었고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약간의 비논리성과 회의도 유발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했다가 뭐 말하고 엄마가 따지면 그 하나님 그런 거 다 안다고 했는데 왜 몰라? 하나님 다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지. 그 말이 막 무슨 거리에 새 거지가 있어요. 적신 이상으로 아예 놀림감 되는 거예요. 공장장이었으나 눈이 먼 뒤 거지가 된 거예요. 여인 보로니아는 관리했던 남편을 승진하고자 아내를 상관에게 갖다 바쳐요. 참, 메시아 야만인데. 지가 승진하고 마누라를 상관한테 바쳤어. 상관은 그녀 데리고 2년 동안 어디론가 떠나서 살다가 도로 그녀 집으로 보냈어. 이 여자가 집에 와보니까 남편은 죽어버렸고, 애는. 남편은 노름으로 재산 날리면 투옥돼 있어. 미쳐버렸죠. 이게 맨날 거지거든. 그 당시에 니진에도 보로도 거리에 3대 거지. 그런 사람들도 외할머니는 지극히 동경적이고, 왜? 자기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녀는 고양이가 물건 찌르기가 불쌍하면 구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찌르기 말도 가르치고, 이게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는 사람들 모아 연애하게 찔립니다. 그럴 때 외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사악한 한 군사령관. 옛날에는 여기 이제 사또 같은 역할을 러시아에서 군사, 지역 주둔 사령관이 하거든. 그러니까 증오하는 사람은 미론이야. 미론은 뭐냐? 일종의 떠돌이 승려예요. 러시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기독교인이거든. 기독교인데 그냥 그때 성당에 메인적이 없이 대체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 이 미론이라는 사람은 진리의 수호자이고 영원한 평화 옹호자인데 사령관은 자기 부활시켜가지고 그 늙은이 머리를 베고 반벽의 특성을 잡아 끌고서 내게 가지고 가라. 내 사냥개에게 무인이라. 이반이 그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이 미론이 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빨리 해라. 그러니까 나는 미론이 말하기 나는 전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길다. 기도 긴데 지금 날 죽이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 빨리 해라. 그래서 좋으니 기도하라 하니까 이 미론이 기도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 재밌죠? 악한 권력자가 선량한 어떤 예언자를 추격해도 안 된다. 그런지 이런 식으로 장면한 거예요. 칼엔 오래전부터 먼지가 쌓였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칼에 먼지가 쌓였죠. 녹이 슬었어. 갑옷은 녹으로 되었고 이 이반은 사악한 명령을 따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반이 가만 보니까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지도 나쁜 놈이거든.
아, 내가 이런 놈 말 안 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양심이 숨이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불쌍한 죄인을 위한 노인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흘러가네. 대양으로 흘러가는 빛나는 강물처럼. 그냥 죽이러 갔다가 자기도 그 기도에 반해서 보석돼 가지고 권력에 배신하는. 이걸 그냥 빛남 설화처럼 쭉 이제 외할머니가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자한테 또 남자 하나 구해가지고 갔다가 또 나타나요. 이거 외할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근데 엄마는 애기를 낳아 누군가 이렇게 준 듯해. 근데 애는 안 데리고 그냥 집만 온 거예요. 화난 외할아버지에게 딸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딸이 오니까 남자는 막 화를 내는데 어머니는 어때요? 아무리 버림받고 와도 또 못 버린 게 어머니 아닙니까? 모습이. 외할머니. 용서해주라고. 영감, 제발 제 용서해주라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또 고통은 있다. 지주나 상인들이 또 이런 걱정 다 있다.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제발 용서해달라.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해요. 그래, 용서할 수 있지. 어쩔 수 있겠나. 할머니는 누군지 용서하겠지. 그래. 참, 당신 못 말려. 그런 뜻이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몸을 구부리고 외할머니 어깨를 잡아 흔들어 대면서 속삭였어. 이런 말 하면서. 참, 당신 왜 그러냐. 응?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으셔. 안 그래? 이 외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무덤가에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 마지막 날을 벌주시고 평온이나 기쁨은 안 주시잖아. 내 말 명심하라고 이 할망구야. 결국 우리는 거지가 되어질 거야. 왜? 애들 때문에. 그렇게 애들 잘 키워놨는데 애들 때문에 우리 거지 될 거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조용하게 가볍게 웃어요. 그 소리 듣고 웃으면서 거지 되다 가니까 외할아버지 막 거지 되기 싫은 거야. 근데 외할머니는 애들 때문에 내가 거지가 돼도 좋다. 그게 뭐 큰일이냐. 거지가 되는 게 뭐 무서우냐. 거지가 되면 되는 거지. 당신은 집에 앉아있고 내가 그걸 하러 다녀 먹을 걸 많이 얻어올 테고 우린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 버려요. 어때요? 참, 이 모심이야. 이 말을 듣고 외할아버지가 이때 고리키는 이제 달방 위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맞다듬는 걸 보고 있다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웃는 것도 하더니만은 연소처럼 몸을 돌려 외할머니를 껴안고 울어. 에이 바보. 행복한 바보. 내 마지막 사람. 바보인 자네는 아무것도 애석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기억하나? 우리가 얼마나 말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저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래.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할까 했는데 벌써 첫 번째도 아니고 배신해 나갔던 사위는 죽고 그럼 또 혼자 살면 될 텐데 또 나가서 또 홀랑 까먹고 또 혼자 또 들어왔어. 애까지 나오죠. 요 대목에서 고르키가 이제 그 장 위에 그 다리 위에 있다가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난로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난로로 뛰어내려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도 끌어안겨. 생전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과 이 둘이 맨날 싸우거든. 그들에 대한 슬픔,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동등하게 나를 당신들의 울음 속으로 끼어들게 하고 나를 껴안고 잡아 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셋이 함께 이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멋진 장면이죠. 이것만 해도 이 소설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럼 자기 돌아간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외갓집으로부터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욕을 먹느냐 궁금하죠. 나는 그동안에 천년들로 알았고 외할머니가 가끔 와서 나가서
외할머니가 와서 자기 사위, 그 고리키가 아버지죠. 디에비가 어땠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살에 할아버지가 죽은 후, 이건 뭐냐면은 고리키 친할아버지, 고리키 아버지가 9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대부인 목공수 따라서 빼름시에서 목공일을 배웠어. 목공일 배우다 싫어. 그 집 도망쳐 나와버려. 나가지고 소경들, 잔뜩 그릉뱅질 하다 보니까 소경들이 많거든. 그 며칠 꼬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소경들 보고 도둑질 해가지고 지가 돈 가지고 뭐 관리해주고 하면서 살다가 16살 때 미진으로 오러도 왔어. 바로 이 도시에 왔단 말이야. 직위생하고 계약한 청부인은 목공소 회사에 취직했어. 20살 됐을 때는 훌륭한 가구 제작자이자 도배쟁이 겸 실내장식가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기술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자주성감이 됐단 말이죠. 이때 어머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외갓집 담장 넘어 들어와 정중히 청혼해. 그때 외갓집은 집이 4채에다가 할아버지는 염석조합장. 안 해줘. 근데 이미 이 둘은 갈 때까지 가버렸어. 갈 때까지 가버렸어. 다만 그냥 나와서 그냥 사는 거야. 살다 이제 외갓집 대문 걸어놓고 못 들어가니까 담 넘어 들어가서 나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되죠. 응? 외할머니는 애미 그렇게 어머니죠. 머리채를 휘어잡았지만 청년은 뒤에서 싸운다고 사태가 바뀌지는 않아요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딸, 그렇게 어머니죠. 딸은 병루부로 반지를 받았는데 아를 이렇게 숨겨뒀다면 필요한 그걸 팔 수 있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일주일 이내에 성당에서 결혼식 올리기 준비해주고 그네들이 애미 마차에 태워 도주하자 외할아버지가 격려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 일당들이 딸을 그 집에 자꾸 안 내주거든. 그러니까 마차에 태워가지고 딱 그냥 뺏어. 그렇게 아버지가 장사입니다. 힘이. 어른 몇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기운이 세고 장대예요. 그냥 딱 그 자기 딸 잡고 있는 장모 그냥 뺏어가지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귀족이나 지주에게 결혼시키려고 자랑하고 했던 그릇은 참 무섭다. 투척범과 가족분으로 잡으면 아령, 총까지 준비해서 사른 마차로 달려가. 마차는 좋은 게 있거든, 부자니까. 외할머니는 칼로 마차 의치에 매여진 가죽끈을 잘라내어 곧 끊어지게 만드는 외할머니. 이거 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죠.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야. 지가 좋다면 남자 따라가야지. 그래서 딸 편 들어주는 거야. 반대하다가 이미 벌써 30 넘부터 소리 듣고는 좋다. 가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 아버지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결혼식 끝냈고 다가서는 외할아버지를 던질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아무도 근접을 못해요. 외할아버지 딸과 절연 그리고 둘이 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소식이 자꾸 알려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집에 들어옵니다. 방이 많으니까 이 집 그냥 행랑채 같은 데 뜰에 있던 곁에 그냥 딸과 사이가 와서 사는 거예요. 이 방에서 고리키는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 고리키 아버지는 외할머니, 자기 장인이죠. 당신은 대지와도 같은 저 친어머니예요. 전 내 아내보다도 어머니, 우리 장모님을 더 사랑해요. 할 정도로 이 장모는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나 든든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외삼촌들은 원수야, 사니까. 응? 막심은 그럼 사위는 어떠냐? 그렇게 아버지는 늑대를 사냥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유리 눈알 박아서 박제를 만들어. 늑대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탁 걸어놔. 외삼촌들은 겁제예요. 기겁을 하고 말이에요. 총 들고 막
너 이 새끼 어떻게 이런 걸 걸어놓는 덤벼. 그 못 이겨요, 힘으로.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는 막심 저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는 참 무지막지하죠. 지 매부를 죽여버리자. 겨울 얼음판 구멍에다가 이놈을 그냥 집어넣고는 그대로 놔버리면. 그럼 얼었는데 되게 얼음 배꼽이 있잖아요. 강에. 얼음 배꼽이 이제 얼음도 숨긴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는 얼음이 안 얼거든요. 그거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딱 집어넣어 밀어 넣어버리면 못 나옵니다. 이게 쳐봤자 위에 얼음이거든. 그리고 그 구멍을 다시 찾으려면은 추워서 정신이 없어요. 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막심은 워낙 건강하고 객지생활하고 뭐 천박도 천덕구리 컸기 때문에 기어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지역 경찰서 가니까 경찰서 살을 줬어. 너 왜 그랬나? 누가 그랬나? 경찰이 오면 다 알아. 왜? 그 집 애들이 이 집이 유명한 부잣집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다 알아요. 수령들. 보나마나 이 천한 놈들이 매번 맨날 못마땅하고 욕하니까 하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 고리키 아버지가 끝까지 그 말 안 해요. 경찰한테 가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얼음짓이다 빠졌다. 하나도 안 해줘. 이게 안 돼요. 경찰이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외할아버지가 들어요. 듣고는 아, 이놈이 남자답구나. 그래서 장인과 사회 간의 신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살던 차에 짜르가 아스트라한 고르키 아버지가 그 배 조선소 공장 창장대가 그린 아스트라한 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개선문 건설하는데 왜 이 아버지가 목수도 하거든. 목수도 하고 배도 만들고 이러거든. 그래 환영 개선문 만드는데 오락해가지고 그리로 간 겁니다. 간 게 이제 아까 나왔던 아스트라한 갑니다. 거기서 죽어버린 거죠. 죽은 뒤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 타고 온 거죠. 어느 날 계부와 그 어머니가 등장해요. 숙여놨던 그 계부가 나타났어. 어머니는 약혼했어. 계부될 사람과 그 어머니 의자에 오니까 고리키는 게 싫은 거야. 어머니가 재혼하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렸으면 저 마음에 있는 거야. 그 이제 그 어머니 의자와 그 자기 계부될 남자 의자에다 벚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둘 다 의자에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야. 딱 앉아가지고 일어서는데 못 일어나. 의자가 들썩들썩 거려. 그만큼 고리키가 악질을 말이야. 사람이 그 악질이라야 일 한 가닥 하거든. 마음 너무 좋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발 결혼하지 마. 내가 엄마 부양할게. 사정했지만 그건 결혼해버려. 나는 땅 파다가 발가락 다쳐 결혼식을 못 가. 계부가 물감 사주겠다 하는데 나는 반감으로 그런 걸 왜 사주냐 내한테. 왜 우리 엄마 괴롭히냐. 나가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계부가 모스크바를 떠나버렸어. 돈벌이 하러 간다 하면서. 갔다 또 돌아와요. 너 자신을 위해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걸 알면 매우 위험할 거다.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그 잔혹하고 이기주의적이면서도 외손자에게 말은 바른 말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넌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내 삶을 밥벌이꾼이 돼야 해. 알겠나? 넌 너 자신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안 돼. 마성 피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뜻을 굽히지 말고 먼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러나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행해라. 참 옳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 귀족이 아니야. 아무도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깨우쳐야만 해. 다른 사람들 위해 책들이 쓰여진 거고 학교가 세워진 거야. 학교는 우리 위한 학교가 아니야. 잘 사는 사람을 위한 학교야.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스스로 취해요. 너무 옳은 말이잖아요. 외가는 작은 언덕 아래 막다른 골목은 낡은 집 지하실을 얻고 그만 방 2개를 빌려 이사했어. 이미 이때 집안이 망했거든. 외가가. 얼마 뒤에 엄마가 배울증이 되어서 계부와 함께 또 나타나. 나가지고는 사업하다 망했다. 집이 불탔다. 근데 그렇게도 알아. 엄마 또 거짓말입니다. 계부도 제 능력도 없는 새끼 또 거짓말입니다.
나는 솔모보 집에서 엄마와 계부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고 나는 거리에 나가면 싸움 얻어 터져 귀가하면 엄마가 또 치해버려. 그럴수록 나는 더 격렬한 투지. 모든 사람들이 한 유독가스로 가득 찬 요 문장 보세요. 유독가스로 가득 찬 푸른 저기의 불꽃. 그렇게 그냥 엄마도 꼴보기 싫고 계부도 싫고 외할아버지도 싫고 오직 좋은 건 외할머니 하나예요. 계부는 노동자들이 임금 대신 받는 식권을 반값에 팔아. 이거 이제 마애길이라는 겁니다. 일본말로. 그 불법이거든요. 그 노동자는 현금을 만지고 싶어, 밥보다. 그걸 반값에 팔아버려, 식권을. 그러면은 기업은 그 식권을 정당한 값 받고 팔아. 그 돈 벌잖아. 나는 다시 외가로 갔다가 엄마가 사는 돌집으로 가서 학교 다녔어. 학교는 징과 반감의 장소로 은수박 반쪽 갈라 속을 파내고는 문 돌레 쪽에 매달아 선생님 대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장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이 이렇게 열리면 우리도 그런 장난 많이 했지. 여기다가 그 칠판 닦는 병목 지우개 그걸 이렇게 걸러고 문 닫아 놓으면은 선생님이 들어다가 문 열면 그게 머리에 탁 떨어지만 여기 분필 가루가 확 선생님 머리에 떨어지면 우리 미운 선생님 꼭 그래 했거든요. 그럼 누가 그랬나 하면 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누군지 범인 못 잡아요. 절대 말 안 해요. 우리. 신학 선생도 괴롭기만 해요. 신학 선생님 들어가지 하나도 신학 뭐 하나의 말씀도 안 해줘. 유명 주교가 와서 수업을 하는데 고리키가 그 사람 꼭 얼마나 했다. 그런 겁니다. 돌팔이 목사는 아니고. 나는 어머니 돈 1억을 훔쳐가지고 책을 사서 읽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벌 받았고 그 일을 엄마가 다른 아주머니에게 말해가지고 학교 소문 나가지고 그리고 고리키는 학교 가면은 지 엄마 돈 훔친 도둑놈. 고리키 별명이 도둑놈. 자, 저 도둑놈 온다 하면 막 저 새끼 패작하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엄마는 그 사실 알고 후회했고 계부가 다른 여자 만나러 가다가 엄마가 항의하자. 엄마를 때려. 계부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 때린 계부한테 칼 가지고 콱 찌르는데 힘이 있나? 어른한테 못 찌르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막 애를 막 때립니다. 꾸지르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계부 목을 베고 나도 목을 베어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엄마에게. 그 엄마가 때리고 꾸중해서 나 그 새끼 그냥 목 베버리고 나도 목 베어 자살하려고 그랬어. 독종이 아니에요. 독종이죠. 그 비열하고 혐오스럽던 러시아의 야만적인 삶에 대한 작가 울분. 나는 다시 외갓집으로 가고 있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별개의 독립운동체예요. 경제적. 그 외할아버지가 나쁜 놈이죠. 다 외할머니 덕에 지도 돈 벌어놓고 딱 해놓고 그 자기 아내한테 돈 하나도 안 줘. 그러면은 이 외할아버지는 자기 외손자도 돈 안 보태줘요. 그럼 오로지 외할머니 돈으로 자기 외손자를 먹이 살려야 돼요. 할머니, 외할머니. 그렇게 거지입니다. 거지고 쓰레기 뒤지고 때로는 좀 훔치기도 해요. 이 외할아버지는 성당 앞에 켜놓은 램프 기름값도 반반씩 내자. 그 자기 마누라한테 돈 받아요. 어때요? 나는 외할머니 목사 선생님, 외할아버지는 명성과 경력으로 구걸한 돈 등으로 이자 노력은 넉넉하게 살고 외할머니 나쁜 판에다 고물 뒤지게 되는 거. 같이 고리키하고 같이 거지가. 그 학교 가면 별명이 나는 도둑놈이고 고물사이고 가면 애들한테 막 야, 이 새끼야 냄새난다 가까이 오지 마 하고 그게 바로 고리키야. 고물상에 배쳤다. 3학년 지급식을 합격했거든. 사분고 상장 받았어. 상을 받은 책 팔아가지고 외할머니께 돈 줘. 이것으로서 학교는 끝이야. 안 가. 이 크리로프라는 사람, 그 세계 유명한 동화 작가인데 책을 사가지고 팔아서 상품으로 받았는데 팔아가지고 외할머니가 돈 들여. 성경편은 꼴도 보기 싫어. 재혼한 어머니 이부가 재산 몽땅 탕진하고 도주해버렸어. 참, 이 어머니도 어지간하죠.
이게 클로프 동화 작가입니다. 세계 3대 동화 작가. 이솝, 라퐁텐, 클로프. 셋 다 좀 다릅니다. 이솝은 완전히 우아하고, 라퐁텐은 풍자적인 우아, 클로프는 정치 풍자적인 우아. 이런 판에 엄마가 이부 동생 데리고 지가 논 애 데리고 외할머니께 와. 그러니까 이 동생, 이부 동생이 어리니까 내가 유모 역할 병행해야 돼. 계부는 또 실직 당했다가 여행에서 돌아와 어딘가 일자리 잡았다고 해. 어머니 폐결로 죽어. 엄마는 벙어리가 된 듯 했고 부쩍 쇠약해지더니 8월 어느 날 죽음 직전에 고르키가 이제 거지 노릇하다 집에 오니까 고르키 이 자식이 어디 그래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치더니만 물 한 그릇 갖다 줘. 물 갖다 주니까 마시고 죽어. 깨끗하게 죽었죠. 이런 어머니는 없는 게 나아요. 소설 끝구절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뒤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선언합니다. 11살 때였거든요. 고르키가. 밥벌이 시작해라. 자, 알렉세이. 넌 내 목에 걸려있는 메달이 아니다. 여기 내가 있을 것은 못 된다. 그러니 넌 외할머니 애먹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하여 나는 세상으로 나갔다. 이게 이제 그 유년 시절 끝구절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이걸 계속 하도록 합니다. 자, 다들 돌아오십시오.